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제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싶더라고요. 제가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서 한번 저 같은 사람도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마 지금의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몸이 건강해진다면 이 빚을 다 갚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돈돈거리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달라는 돈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죠.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아버지가 달라는 돈의 액수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저와 만나는 시간도 적었죠. 제가 또래에 비해 부모의 손길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철도 일찍 든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거리면서 앙탈을 피울 때 저는 혼자서 척척 해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부탁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스스로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 것 등등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해왔어요.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죠. 그래도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 보이고 철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여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이 말이죠. 아버지는 매일 밤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에 있는 엄마와 한바탕 싸움을 하십니다. 대부분은 돈 때문에 많이 싸우세요. 큰 소리로 싸우시다 보니까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저도 깨고 자연스럽게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들어보면 항상 아버지가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느 날엔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신이 무단횡단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술자리에서 싸움이 났는데 합의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 집은 엄마 혼자서 벌어도 빠듯한 지경인데 당장 몇백만 원의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사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매일같이 놀러만 다녔어요. 돈도 안 벌어오면서 그렇게 큰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대출금까지 다 끌어서 저번에 줬지 않냐며 화를 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악담을 뱉을 수 있죠?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은 한 걸까 싶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의 사이가 왜 틀어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런 악담을 내뱉으면서까지 돈을 벌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 매일같이 이 말을 하니까 무뎌지신 것 같더군요. 아버지가 합의금 달라고 계속 매달리니까 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그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돈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에 아버지는 화를 더 불같이 냈습니다. 왜? 돈을 깎으려고? 라고 하셨죠. 방 안에서 숨죽여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합의금을 더 깎으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어머니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며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황을 하시면서 안 될걸? 그 돈도 이미 깎은 거라서 안 돼. 당장 200만 원 줘! 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분명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200만 원을 아버지께 주시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계속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달라고 며칠 동안 찡찡대면 결국 구해서 주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많이 불쌍했고 왜 저런 사람과 계속 사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저는 그 집에서 거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액의 돈을 들고 나가시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와서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하죠. 그런 일상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때도 200만 원을 들고 나갔으니까 며칠 동안 오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1년 동안 저희 집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아버지의 얼굴을 잊어갈 것만 같았어요. 저와 어머니가 한 집에서 단둘이 살다 보니 확실히 평온하긴 했습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도 없었고 매일 밤마다 돈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어머니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였죠.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안정적이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늦게 출근을 한다고 해서 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있었어요. 서로 대화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때 현관문 앞으로 가니 1년 만에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는 신발장 앞에 있는 어머니 앞에 갑자기 무릎을 털썩 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주라. 라고 하셨죠. 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비굴함에 당황했고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1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집을 나갈 때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그때마다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셔서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내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를 이곳에 다신 얼씬도 못하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처럼 일도 하러 다니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저와 어머니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집에 잘 계시고 예전처럼 밖에 나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기도 했고 어머니한테 다시 돈을 달라고 화를 냈죠.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폭력까지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말로만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고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에게 손을 올렸죠. 저는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깨지 않았거든요. 원래라면 거실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싸움 소리에 잠을 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새벽에 깼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틈으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쭈그려 앉아서 숨죽여 울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저에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동안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참아내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른 커서 어머니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꿈이 되었어요.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 몇 주가 흘렀는데 아버지는 그 뒤로 아주 대놓고 때렸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 앞에서 말이죠. 저는 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말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야? 그럼 네가 애미 대신 맞을래? 라고 했고 어머니는 절대 애는 안 된다며 차라리 자기를 때리라고 말리셨죠.
어머니는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미친 듯이 났고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크게 사단이 났어요. 매일 몽둥이나 손으로 때리다가 아버지가 화를 주체하지 못했는지 집안에 있는 유리 담배 재떨이를 던졌죠. 그런데 그게 잘못 맞아서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제발 살아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응급실에 아버지와 제가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계단에서 굴렀다라고 말을 했죠. 정말 소름 끼쳐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동안 하루 종일 병실에 붙어 있으면서 애처가인 척 하더라고요. 혹시나 어머니가 병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 말할까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사랑꾼 남편으로 소문이 났고 다들 어머니 보고 결혼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아서 금방 퇴원을 했고 어머니가 다쳤다고 해서 아버지가 바뀌진 않았죠. 이전처럼 다시 학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자주 의식을 잃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매일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나 의사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물을까봐 그러신 것 같았죠.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고 제가 어머니 대신에 저런 악마한테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얼른 커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감옥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의 딸인 것이 제일 역겨웠죠. 저는 그동안 성인이 되었고 이제 어엿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돈도 벌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1년보다 더 길었어요. 오히려 평생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후유증이 너무 커서 집에서 쉬고 계셨죠. 제가 생활비를 버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도 하고 집에는 아버지가 없으니 그래도 살만했어요. 무엇보다 그때의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의지할 사람도 있었죠. 점차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고 점점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20대 초반 때 나가셔서 30대가 다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예 기억에서 잊었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해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을 하면 저도 해외로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 제가 따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해외로 가버리면 한국에 혼자 남아있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언제 다시 돌아와서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제가 이 고민을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니까 정말 고맙게도 어머니를 데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살게 될 집도 넓으니까 방 하나쯤은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부모님도 깨어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다고 했고 어머니의 여권을 다시 준비했죠. 여권을 준비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많은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제가 아버지 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죠. 어머니는 법적으로 미혼녀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악마 같은 사람의 호적에 있다뇨. 무엇보다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니. 그 문서를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행동을 보이자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과거에 대해서 말이죠. 결혼할 사람은 제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견한 서류를 통해서 얻은 충격도 말했죠. 남자친구는 주위 시선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이런 걸로 충격받지 말라고 했고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아내가 안 될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자친구는 저한테 큰 위로가 되어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답니다. 생각해볼수록 남자친구의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저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전부터 한 집에 있어도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던 것이 과연 이 이유 때문일까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호강시켜줘야겠다는 꿈 하나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제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싱숭생숭했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키워준 정이 있고 아버지에게 많이 시달리셔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 제가 효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정말로 외국으로 갈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정말로 외국으로 갈 일만 남았죠.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제 몸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무기력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처방해 줄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왜 이제야 왔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소화가 잘 안 될 때마다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잘 낫지 않아서 고민 끝에 병원에 온 겁니다. 그런데 되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 진단명은 바로 난소암이었어요. 30대여서 아직 젊은 나이였고 주위에 암 환자가 없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오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암인 사실은 싹 다 숨기고 그저 결혼이 하기 싫다고 했어요. 정말 말을 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병간호를 시킬 순 없었거든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놀랐고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절대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매몰차게 그를 찾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암에 걸렸다는데 같이 슬퍼해 줄 줄 알았죠.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암이면 치료할 때 돈 많이 들지 않아? 라고 하셨습니다. 너 김서방이랑도 갈라섰다며. 암 때문에 그러면 치료비 네가 내야 돼. 난 너 치료할 돈 없으니 네가 모아둔 돈으로 하든지 네 아빠 찾아가서 달라든지 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자식이 맞긴 한 걸까요? 남보다도 못한 대답을 듣고는 얼이 빠졌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어머니에게 남은 전까지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제 꿈은 사라졌죠. 몇 년 전 집을 나가신 아버지는 찾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혼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가족도 잃고 남자친구도 잃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씩씩하게 항암 치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사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를 돌봐주고 말동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속상했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좋았습니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버틸만 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다시 연락을 한다는 건 양심에도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꾸역꾸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익은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간호사님께서 남성 한 분이 면회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직원인가 싶어서 불러달라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지금이라면 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어질 당시와 다르게 머리카락도 다 밀어서 한 털도 없었고 살도 쫙 빠져서 말라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저에게 달려와서 폭 안겼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어요. 몰라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도 울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저를 버린 마당에 제가 뭐라고 그 남자는 저를 찾아와 준 걸까요? 너무 감동받았고 제가 매몰차게 그 사람에게 말을 했던 과거가 후회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부터 남자친구는 제 항암 치료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해서 드디어 남편이 되었죠. 항암 치료를 마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서 많이 행복합니다.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고 있고 살도 조금 쪘어요. 옆에서 저의 이런 모습도 예쁘다, 귀엽다 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사람이 저에게 오기 위해서 제 주위에는 저를 버리는 사람들밖에 없었나 싶어요. 저에게 너무 과분한 남편이고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시고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적에서도 지웠어요. 아예 남남 사이입니다. 다행히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 꿈은 얼른 치료를 마무리하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